사랑하는 마음은 바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마음이란 바로 그러한 바위에 새길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진행을 맡게 될 만년필 하나고요. 책은 낭독을 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곁들이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아마 부분적으로 막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지성의 힘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BJ가 처음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화 방송으로 해서 방송의 어떤 리듬 같은 걸 제가 좀 익힌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아키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했다. 이케아 세대죠.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저는 항상 책 머리부터 읽습니다. 자, A시장에서라는 책 머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가족과 친지분들 기념사진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은 시끌벅적했다. 우는 젖먹이 아기와 뛰어다니는 아이들, 인사를 나누는 어른들이 한데 뒤섞여 경사스러운 축제를 함께 즐겼다. 진행이 원만할 리는 없었다. 워낙 사람이 많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니 시간을 맞추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결혼식의 백미는 가족단체 사진 촬영이다. 그렇죠. 북적북적거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들이 그려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측 또는 신부 측 친구들 입장에서 함께 찍으라는 사진사의 말이 있습니다. 자, 자리를 잡습니다. 코올리게 아이부터 초등학생은 물론 교복을 입은 중고등생까지 한두 줄로 나란히 서서 사진의 주인공이 됐다. 뒷줄에는 갓난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도 아이와 함께 새초롬한 얼굴을 내민다. 이 가족 사진은 부부가 훗날 그들의 성장 스토리와 맞물린 옛 추억을 떠올리고 촌수를 헤아려 보며 혈연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소중한 징표로 남는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장면을 떠올릴 것이고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또한 추억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한번 사진첩을 한번 펴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항상 이런 평화로운 모습만 있진 않겠죠. 작가는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제 이런 풍경은 추억 속에 묻어둬야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부정적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결혼식장은 사뭇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북적북적하고 대규모 하객이 동원되는 그런 결혼보다 어느 시대 소규모가 가까운 친지들만 참석하는 그러한 결혼식들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막 어른이 되려는 한 쌍의 예비 커플을 축하하는 어른들만의 잔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진 촬영만 해도 키를 맞춰 나란히 줄 세우던 수많은 아이들이 카메라 앵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들러리 치레에 만족해야 할 몇몇의 아이가 고작이다. 카메라와 품 안의 갓난아기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군분투하던 젊은 엄마 아빠도 줄어들었다. 언제부턴가 가족 기념 촬영의 맨 앞줄은
나이 든 성인들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네. 한마디로 축복을 위한 자리가 형식으로 같이 전락됐으며 하락됐으며 이것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혼식은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생생한 풍경 중 하나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자, 우리는 계속 읽어봅니다. 일단 결혼식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30대 중반을 훌쩍 넘겨도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 넘쳐난다. 만혼화다. 나이가 꽉 차고 허기가 꽉 차야 겨우겨우 결혼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보는 걸까요? 늦어지면 그나마 다행이다. 아예 짝 이루기를 포기하는 청년마저 적지 않다. 비혼하다. 비혼하. 결혼하지 않는 사이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부에선 지식인들 층에서는 결혼이 되지 않는 이러한 3포 세대들 문제가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조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20, 30대 청년은 얼마나 될까요? 결혼을 포기하는 원인은 연애 전선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연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의 집단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꼬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못한 2030 세대의 절대 다수는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성원 비율이 낮아지는 건 연애와 결혼을 가로막는 엄청난 거대한 장벽 때문이다. 자, 이 장벽이라는 거, 장애물이라는 거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불황으로 요약되는 저성장의 한계다. 작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황이다. 요컨대 저성장, 취업난, 저임금의 파고가 청년의 본능을 거세시켜버린 것이다. 좀 표현이 거칠어요. 거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돈이 없고 미래가 불안한 와중에 가족 구성원의 대전제인 거주비와 양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당연한 선택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넘어갔다라고 메시지를 깔고 있네요. 아예 포기하고 홀로 사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이런 말 하죠. 신간 편하게 살고 싶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이죠. 어쩌면 쓸쓸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이벤트가 됐다. 말이 좋아 이벤트죠. 사건이죠. 결혼을 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책은 기성세대와 기득권 세력이 기획한 표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2030 세대의 비폐한 현실과 고달한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 출발한다. 공무원 시험자의 응시자 비율이 갑자기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정적인 삶의 메커니즘이죠. 이 안정적인 삶의 메커니즘에 포함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안정적인 보수를 받고 안정적인 사람과 결혼하여 안정적인 꿈을 꾼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한편에서는 결혼과 연애와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 아니면 연애는 또 어떻습니까? 연애보다 더한 거. 사람 자체를 만나는 걸 기피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오늘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고성장의 종언 시점과 맞물린 고령화라는 대형 악재까지 품에 안은 채 사회 대비에 나섰던 애초부터 성장 경험을 갖지 못한 불황 세대에 주목했다. 자, 성장 경험을 갖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바로 2030 세대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80년 이후생들은 97년 IMF 때 청년 시기를 보냅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 시기를 지내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던 사회에서 급속하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해고와 실직을 경험하면서 경제 불황기를 경험해야 됐다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 지표는 예전처럼
큰 폭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386 세대가 누려왔던 어떠한 시대의 그 풍요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학업량과 학습량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스트레스 사회로 진입한 것이죠. 바로 2030 세대에게는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88만원 세대라는 별칭을 달고 힘겹게 20대를 보내는 청춘의 삶과 한국 사회에 허리어야 할 30대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이 한몫했다. 고학력, 저임금의 이들, 플러스 마이너스 35세를 그래서 필자는 이케아 세대로 명명했다. 자, 이제 이케아 세대라는 명명했다. 자, 이렇게 지칭했던 이유를 까닭을 바로 이 글에서 밝히고 있네요. 이케아, 조립가구 이름이죠. 왜 이케아인지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88만원 세대, 비정규직, 그러므로써 자신의 삶을 감상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이제는 3포 세대라고도 하지 않지요. 5포 세대, 무한대 세대, 무한대 포기 세대라는 이름으로 배칭하면서 또 어느 순간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등과 같은 계급론적 수저 구별론이 또 한동안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 근본적인 건 바로 경기 불황, 취업난 등이 바로 깔려 있는 거죠. 스웨덴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의 특성과 한국 사회 플러스 마이너스 35세의 현실 상황에 상당한 공통분모가 확인돼서이다. 아쉽게도 상당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35세는 스스로 그들의 삶을 이케아 가구의 특성과 동일시하는 데 익숙하다. 결혼도 힘들고 아이 낳을 용기도 없다. 이케아 세대의 슬픔이 목에 찼다. 이제 슬픔을 넘어 포기 단계이다. 체념의 단계이다. 이들이 사회 대비에 나섰던 2000년대 초중반은 그래도 꺼져가던 희망과 기대를 애써 살려내려 아등바등하기도 했다. 또 2030 세대가 주도가 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기성세대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아등바등했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되는 고용 불안과 미래에 대한 절망은 한층 무겁게 이들의 삶을 억누른다. 과연 2030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포커스가 이 책에서는 2030이기 때문에 2030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라는 가족 구성의 주체인 연령 대의건만 아무리 둘러봐도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가까스로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을 용기는 없다. 출산 선택이 빈곤의 출발점이 될까 염려스럽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 속편하게 나를 위해 지금을 즐기는 게 유일한 낙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이다. 라는 식의 자아도취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뉘앙스를 깔고 있네요. 혼자서 겨우 살 정도의 저임금이니 당연지사다. 부양할 수는 없다. 그럼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좀 더 기성세들은 그럼 둘이 합쳐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모르는 소리죠.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금 빚이 2배가 됩니다. 대학 등록금 빚이요. 감당할 수가 있는 능력을 한계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고학년인데도 값싸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케아 세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카드가 돼버렸다. 고학력 저임금 세대로 이미 우리는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의 비합리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학력 저임금으로 규정되는 이케아 세대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저성장, 고령화의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려는 이들의 불가피한 생존 전략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느 일정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주류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청자 의견란에 여러분 생각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걸 보고 다음번 녹화할 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좀 더 나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산 포기가 대표적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가 증발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황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문제인식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죠. 때문에 이는 의도했던 건 안 했건 기성세대와 기존 제도를 향한 복수에 가깝다. 복수에 가깝다. 거세당했다. 복수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감들을 사용하고 있죠.
무능, 소극, 유약이라는 수식으로 이케아 세대를 공격한 이들에게 소리 없지만 고강도의 집단, 무한, 충격적인 반격과 다름없다. 이건 뭡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세계에서 경쟁을 포기해버린 세대가 나왔을 때의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뭡니까? 한동안 20대 견자론이었죠. 왜 너희는 짱돌을 들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견자론이라고 말합니다만 좀 더 비속어로 표현했었죠. 하지만 그 근본에는 뭐가 있었다? 경제 불황이 있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무엇인가가 항상 충족되는 말 그대로 삶이 민주화였다. 앞세들은 어떻습니까? 민주화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습득을 했었죠. 토론을 하고 지금 무엇인가가 맞서 싸워야 되는 군사독재 시대에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무엇인가로 사회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워나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민주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30 세대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학과 교육과정에서 토론을 배우고 민주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그 한독의 통속적인 그 개념 하나가 이들의 삶 자체의 가치를 완전하게 변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반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저항은 시작됐다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인 세대의 갈등과 반발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가고 있죠. 아르바이트, 일명 프리터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가서 시급 인상을 이야기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발명 그건 아르바이트생뿐만일까요? 이들의 기초로 사회 각계층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요. 등록금 인하부터 그리고 정책적인 집단에서까지 많은 부분들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2030 세대에게 있다. 그들의 저항, 바로 포기하는 삶에 있었다. 경쟁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집 속에 어느 곳에서 꼭꼭 숨어있는 캥거루족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더 이야기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인 세대 갈등과 반발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애써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니 일부 청년에게 한정된 문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 더 이상 방치하면 곤란하다. 어느 나라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인구정책은 노력 대비 성공 확률이 낮다는 게 공통점이다. 가뜩이나 힘든 저성장, 고령화와 맞물린 새로운 차원의 자원 배분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저성장, 고령화와 맞물렸다. 인식 전환만 해도 넘기기 힘든 장벽이다. 인식 전환. 그렇죠. 방금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민주화만을 생각했을 때도 민주화를 삶으로서 체화한 세대와 민주화를 학습으로서 체화한 세대, 그리고 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르던 세대, 이들 세대가 지금 우리는 세대론을 전하는 건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넓게 보면 이들 세대가 지금 2016년도라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이들 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부추기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뉴스나 이런 시사에서는요. 그럼에도 일찍 시작해 장기간 지속하지 않으면 인구 정책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장기간의 전략 필요하다는 건데 장기간의 전략 과연 있을까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계속 봅시다. 숱한 역사적 사례에서처럼 공멸만이 남을 뿐이다. 눈앞에 인기에 휘둘리는 정책이 염려스러운 이유이다. 과시정책, 보여주기 위한 정책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100년 대계, 대한민국의 뿌리를 곧게 세워야 될 지금의 중추 역할,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들의 대한민국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될 2030 세대들이 초반부터 삐그덕 녹슨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2030 세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 기득권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고심해야 될 사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영수라는 작가는 이 글을 쓴 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늦었다고 느낄 때가 실은 빠른 법이다. 뭔가 희망을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긍정적인 뉘앙스로 바뀌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방법이 없지는 않다.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린 배워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청년이 웃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때이다. 좀 추상적이겠지만 이제 어차피 지금 우리는 멀리 간 거 아닙니다. 겨우 앞 걸음만 좀 떼었을 뿐입니다. 고도성장, 감축성장 혹은 인구 증가, 인구 감소 시대의 변화를 대비한 공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공존 전략.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의 사회 건설. 바로 이것이죠. 내가 언제,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서 너를 죽이고 일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겠다는 사회가 아니라, 그런 경쟁 사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언제 약자일지 모르니, 약자로 떨어질지 모르니 지금부터 내가 어느 정도 힘이라도 조금 있으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는 거죠. 일자리가 직접 당사자인 기업과 함께 중재자, 심판관으로서 정부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굉장히 청사진이죠. 하지만 지금 모습에서 기업, 노동자, 정부,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라 불렀을 때 이들의 공존과 협조가 가능한 모습을 지금 띄고 있는 걸까요? 자, 메시지를 던지고 물음을 던져봅니다. 자, 물음표 해봅니다. 우리에게 몇 장의 카드가 남았다. 몇 장의 카드. 지금이야말로 그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타임이다. 공존 전략을 위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 타이밍에 의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 정책을 위해 우리는 발언을 해야 한다. 여기서 선동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포기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책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 세대의 미시적인 삶을 그렸다. 취업 전선에 가까스로 통과해 30대가 됐지만, 자, 취업 전선에 통과한 30대가 있겠지만 대다수 통과하지 않은 세대가 더 많겠죠. 하지만 책에서는 일단 그렇다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압박의 애틋한 멍에는 그들의 목줄을 옥죄기에 충분하다. 졸업, 취업, 연애, 결혼, 출산에 30대라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표준 궤도에서 이탈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제기다. 2부는 증발이 시작된 청년 세대의 고민을 사회와 정치, 경제 부분에 맞춰 풀어냈다. 인구 변화와 맞물린 경제 구조 등 거시적인 상황을 통해 이케아 세대의 삶이 왜 처음부터 꼬였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접근했다. 장수대국 일본의 사례도 곁들였다. 자, 2부까지 1부, 2부 이야기했습니다. 1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이걸 해결 방안들 그리고 일본의 사례까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3부는 결론이다.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겠죠. 핵심이겠죠. 이케아 세대의 고민을 풀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8가지 솔루션을 제안했다. 자, 우리가 이 책을 끝까지 완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책이 모든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지식을 한번 축적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성으로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소리를 봉사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빌려드리는 겁니다. 저의 목소리를 밟아마 이것들로 인해서 한 줄기 다시 씨앗을 책에 있던 활자가 발언으로서 그리고 기로서 청각으로서 들을 수 있고 이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 전략 나갈 수 있는 어떤 미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8가지 솔루션 제안했고요. 기업과 정부 그리고 기성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어떻게 청년의 울분을 해소하고 출구를 제안해야 할지 고민했다. 자, 여기서 청년은 2030을 이야기하겠죠.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의도는 희망의 메시지다. 갓난아기와 손을 잡아본 지 언제인지 가물가물한 기억을 다시금 현실로 되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행간에 실었다. 갓난아기의 그 고물고물한 조망만한 그 손,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떼며 뛰며 눈을 뜨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바로 인류이기 전에 동물이 살아왔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동물이었습니다. 동물이 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그 신비스러운 상태, 하지만 그것들이 포기되고 있는 절망적인 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 아기의 이미지 다시금 보고 싶다 이겁니다. 불행을 통해 희망을 엮어대는 지점으로 치열한 갈등 양상을 설명했지만 이는 순전히 그 희망 메시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동시에 대결 구도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양분했지만 그렇다고 세대 갈등을 조장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자, 항상
이거죠. 세대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세대론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죠. 다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고 이 개념을 주기 위해서 각각의 범주를 나눈 것뿐입니다. 작가는 그러기 때문에 단서를 깔아놓은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기성세대와 지금의 청년세대를 나눌 생각은 없다. 다만 이들의 개념을 좀 더 독자들에게 면밀하게 좀 더 친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구분을 해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작가는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항상 책을 읽을 때 뭡니까? 읽어보고 생각하고 추론하는 거 중요하죠. 만약 그 추론하는 것이 잘못돼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틀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마음껏 추론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사람 뭡니까? 결국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융합할 수 있는 방법, 통섭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입니다. 책의 논리와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잘못이다. 뭐 이거는 인사성이니까 넘어가고요. 상황 묘소가 다소 과장되고 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역시 필자의 개인 견해임을 밝힌다. 책의 기획과 편집 과정에서 많은 공을 들여 완성도를 빛내준 이한나 에디터와 출판사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깊이 무한한 애정을 보낸다. 하면서 이제 책의 서두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의 구성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겠다라는 식으로까지 끝마치는 과정을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아이고, 목적은 제가 방송을 30분 분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27분이 지나가 버렸네요. 자, 설명이 길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설명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바로 제가 읽고 싶은 책의 그 모토가 바로 슬로우 리딩이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한 책을 읽고 또 이 책이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다른 책을 읽었을 때 또 하나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터져나가고 사람들에게 공론화되고 그러면서 또 배우고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사회적 논의를 활발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피치 지도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밑바닥 기본 설계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떨까? 이것이 작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소영웅주의 아니야. 소영웅주의라도 좋습니다. 움직여야죠. 움직이면 뭔가 변해야죠. 가만히 있다고 뭐가 변합니까? 한번 움직여보고 싶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한번 쏟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2강까지 예정을 했지만 오늘은 서두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단 1부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30분 이케아 세대의 탄생부터 다시 낭독을 하면서 또 순간순간 제 생각들을 해설 코멘트를 달면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침반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작은 걸음이지만 저는 여러분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갈 생각입니다. 읽고 부더니 예쓰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긍정적인 사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